바로 길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저를 충분히 활용하시고 저는 누구보다도 학계에 관련되어 있는 논문 또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또 전공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알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저는 이제 수험과 관련되어 있어서 시험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이걸 약간 변형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시험 문제는 기출 문제로 통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기출 문제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출 문제만 딸딸딸딸 외워서는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겠죠. 기출 문제를 가지고 변형되거나 혹은 이 기출 문제를 토대로 어떤 식으로 확장시켜서 개념을 출제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도 대비 중등 임용역사 기출 한국사 70제라고 달아보았어요. 70제는 놀랍게도 이 출제하시는 분들이 문제의 그 출제 비율이랄까요? 포션을 조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신경 쓰는 티가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석을 해보았더니 뭐 고대, 또 고려, 조선, 근현대사 이게 출제 비중이 엄격하게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렇다는 얘기는 출제를 할 때 분명히 기존에 있었던 문제은행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출제 선생님들이 출제로 들어갈 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출제를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 필 받았으니까 이거 내야지.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어떤 데이터, 비율, 또 이번에는 작년에는 조선을 냈으니까 이번엔 고려를 내도 되나? 한번 비율을 볼까? 태만 이걸 내도 될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노량진에 있는 임용 학원들이 많이 있죠. 그 선생님들이 열심히 강 선생님들이 강의하고 계십니다. 그 출제위원 선생님들도 노량진에서 내로라 하는 그런 선생님들께서 내시고 강조하는 그런 문제집이라든가 교재를 보시면서 난 이거 안 내야지, 요거 많이 냈으니까 요거 안 내야지. 사람 심리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서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 살짝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제 장점이 뭐냐면요, 역사 임용을 올해 처음 하기 때문에 다른 출제위원분들이 저를 잘 모른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출제 들어가실 때 제 교재라던가 저의 문제풀이 같은 것은 아마 고려하지 않으실 거예요. 바로 길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저를 충분히 활용하시고 저는 누구보다도 학계에 관련되어 있는 논문 또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또 전공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제 스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러한 과정 그 안에 있다가 나온 육두품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어로 얘기하면 향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4대부의 길로 귀족들의 도전하는 그런 4대부의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올해 우리가 완전히 이겨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커스 임용이 이번에 정말 이렇게 해서 괄목상대 할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출사표를 던져드려 봅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0문제. 이건 어찌 보면 행운의 숫자 같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입니다. 자, 고대 파트부터 시작해 봅니다.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서술하는 문제는 대부분 4점짜리인 경우가 많았어요. 자, 2020년 기출문제니까 2020년대 기출문제입니다. 자, 나라가 작아 큰 나라 사이에서 압박을 받다가 마침내 고구려에 신속되었다. 신속이라는 표현. 자, 신속이라는 것은 신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속해졌다. 왜 우리가 속국이라는 말을 쓰죠? 그렇다면 고구려가 여기에서 상국이 되는 것이고요. 그죠? 이 나라는 그 고구려에 예속되어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구려는 동옥저의 대인들을, 자, 그럼 옥저라는 말이 나왔겠죠?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동옥저의 대인이에요. 동옥저의 지배자였다는 겁니다. 옥저의 특징이 뭡니까? 왕이 읍군요죠. 왕이 읍군요. 옥저나 동해의 특징, 특히 옥동자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이 옥동자는 뭔가 헤헤헤헤헤 얼굴도 못생긴 것들 이렇게 얘기하죠. 옥동자는 뭔가 좀 약간 찐따 느낌 나잖아요. 그죠? 옥저와 여기 동 이렇게 있는데 동해 옥동자는 찐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었어요. 통합된 정치 세력이 부재했어요. 그래서 읍군이라 했어요. 읍군 삼노. 여기는 왕이 읍군요. 왕이 없군요. 왕이 읍군요. 그래서 읍군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대인은 읍군을 말하는 것이다. 혹은 삼노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읍군, 삼노, 세 명의 노인네라고 읽어요. 그죠? 그래서 삼노들이 원래 옥저의 지배자였는데
고구려가 동옥조를 정복하면서 그 읍군 삼노들을 모두 참수하고 뭐 효수하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대리인 삼아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고구려가 옥조를 직접 지배했나요? 라는 거죠. 예. 직접 지배냐, 뭐 간접 지배냐, 요게 만약 문제를 묻는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간접 지배냐, 직접 지배냐라고 했더니 여기에서 동옥조의 대인들을 뭐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사자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사자로 삼았다 해서 사자로 삼았다. 여기서 고구려의 관직 명칭 하나가 나왔죠? 사자, 조의, 선인. 그래서 사자를 삼았다. 특히 이 사자 할 때 사는요, 사람인데 글자를 잘 쓰는 뭔가 이렇게 행정 지식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사람을 보낸다라는 뜻이었어요. 보낸다. 사람을 보내다. 이게 사입니다. 사. 여러분들 우리 사도 이렇게 공부하죠. 사도.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희들을 여러 군데 보내니 해서 사도 했죠. 사도. 그래서 사라는 건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좀 우리 한국인들 자체가 조금은 센 발음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뭐 이름 약간 변형해서 부릅니다. 뭐 사도! 그렇죠. 사도! 그래서 사도가 된 거야. 여러분들 사도. 이제 알겠죠? 왜 사도인지. 그래서 사자로 삼았다. 그래서 동국조의 사람들을 이용하는구나. 이용해서 서로 맡은 지역을 이끌도록 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이건 간접 지배 형식을 취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간접 지배 형식. 한편 니은 대가로 하여금 그 조세를 통책하도록 했다. 통할하다. 책임지게 하다. 자, 여기에서 통할하고 책임지게 하다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책임을 지게 하였다라는 뜻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가 옥저를 지배할 때 옥저의 대인들을 없애지 않고 사자라는 관직으로 명칭을 바꿔줘요. 그래서 대신 너희가 끝까지 그냥 알아서 그냥 계속 지배해. 너희들이 알아서 지배해. 라고 하였지만 그냥 마냥 내비둘 수는 없죠. 그래서 마치 고문을 파견하듯이 책임도 지고, 그죠? 그래서 총괄하는 통책을 하게끔 하는 대가들이 있었다. 그럼 대가를 파견했다는 건 또 뭡니까? 직접 지배 방식을 채택한 부분도 있다. 그렇군요. 고구려가 초기에 동옥조를 정벌하면서 간접 지배 형식과 직접 지배 형식을 동시에 채택했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중국사에서도 이런 걸 같이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건제를 공부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군현제를 공부하게 되는데, 봉건제는 주나라의 제도고 군현제는 진나라 시황이 처음 시행한 제도였어요. 그런데 둘 다 뭔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온 나라 한나라가 바로 이러한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의 지배 방식을 엿보자. 요게 개념 확장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금은 그냥 달달달달 외우면은 여기서 끝나는 거고, 간접 지배 형식과 직접 지배 형식을 동시에 채택했구나. 뭔가 혼합 양식을, 퓨전 양식을 채택했구나. 그게 중국사에서 어떤 형식으로 나타났는가를 여러분들이 유추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군국제 아닙니까? 이게 답인 거죠. 그러니까 즉 간접 지배 형식과 직접 지배 형식을 절묘하게 결합한 양식이 우리가 중국사에서, 동양사에서 나오는 군국제도라고 하는 걸 공부하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우리 고구려의 옥저 지배 방식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옥저의 특산물이라 할 수 있는 뭐 맥포, 뭐 옷감이 되겠죠. 또 물고기, 소금 등의 해산물, 옥저의 특산물이 이렇게 해산물, 소금 등이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리 떨어진 곳으로부터 운반해 온다. 자,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이 천리 떨어진 곳으로부터 운반해 오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누구인가, 운반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역시 동양사라든가 우리 한국사 공부하면서 조세를 운반하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조운이 되겠죠. 또 조운을 담당하는 중앙의 지배관, 바로 전운사라는 게 나와요. 이 전운사는 고대에서부터 그리고 고려,
심지어 동학농민운동의 폐정개혁안을 이렇게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전운사를 혁파할 것이라는 걸 농민들이 주장하고 제시하기도 했죠. 그런 것처럼 이 조세를 운반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오래된 개념이고 또 국가를 지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어떤 기반, 베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략적으로 2세기 사료 정도로 볼 수 있는데 2세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고구려의 태조 왕께서 동옥저를 정복했던 그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세기경 태조왕은 53년부터 146년까지 왕위에 있던 분이죠. 믿을 수가 없죠, 사실은. 이게 재위한 기간이 거의 100년이라는 이 양반이 사신 장수왕이에요, 그죠? 근데 이 양반이 옥저를 정복했던 그 직후의 형태, 지배 형태가 이러하다. 운반해 오는 사람들이 누군가? 당연히 옥저 사람들인데 그 옥저 사람들을 뭐라 불렀냐면 바로 하호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호, 이건 집이란 뜻이겠고, 요 하라고 하는 거는 아마 좀 일반 평민들을 타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예전에 국비 유학생 시험 문제에 하호가 노비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다. 하호는 노복이 아니고 노복과 같은 존재다 되었었어요. 분명히 하호와 노비는 다른 계층이라 볼 수 있고 최하천민은 노비 혹은 노복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하호가 이런 조세를 운반하는 주체 역할을 하였다는 얘기. 또 그 미녀를 보내오니 항상 그 정복한 국가와 정복당한 그 국가의 아픔이랄까요? 정복한 사람들 국가는요 항상 이렇게 그 나라의 미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인들을 보내라, 여자들, 그것도 미인,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내라.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전 세계 고금을 통틀어서 서양이든 동양이든 다 이러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비첩으로 삼고 아주 천한 첩처럼 여겼다. 그러니까 뭐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으로 여겼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부인 대접을 했을까? 비였는데 노비처럼 다루었다. 그리고 노복처럼 대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옥저와 관련되어 있는 고구려의 초기 지배 형태, 간접 지배 형식과 직접 지배 형식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바로 한나라의 군국제와 유사하다. 요게 여러분들 이 문제의 키워드, 포인트, 핵심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료에 있어서요. 한편 나번을 볼까요?